부모가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 최근 오랜만에 가족 모임을 가졌다. 부모님과 할머니, 남동생이 모두 모인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결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현재 연애를 하고 있는 남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결혼이라는 주제까지 넘어가게 된 것이었다. 아빠는 남동생에게 아이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낳는 게 좋아 라고 말해주었다. 그러자 남동생이 나는 결혼 후 1, 2년 정도는 아내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다 이후에 자녀를 가지고 싶어 라고 답했다. 형은 어때? 라는 남동생의 물음에 갑자기 생각지 못했던 결혼과 자녀 계획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되었다. 잠시 고민의 시간을 가졌고 나 역시 남동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나는 항상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왔다.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해서인지 자라온 환경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안다. 지금의 나는 내가 자라온 환경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내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될지를 나라는 인간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 두렵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 나의 부모님은 나를 낳기 전, 또 나를 키우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었을까? 창비문학상을 수상한 페인트라는 제목의 소설 작품이 있다. 페인트는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문제적 발상에서 출발하는 소설이다. 출산율이 너무 낮아지자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을 기르겠다고 선포하고 그 결과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은 국가 차원에서 국가의 아이들로 길러지게 된다. NC라는 이름으로 길러진 아이들은 13살 이후로 입양을 원하는 부모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입양의 과정은 꽤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입양의 결정권은 온전히 NC에게 주어진다. 책을 읽으며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있는데 바로 부모를 결정하는 것이 아기를 낳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주인공의 말이었다. 우리는 아기를 낳기 전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한다. 성격은 밝았으면 좋겠고 어른들에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좋겠고 공부도 잘했으면 하고 말이다. 하지만 그 아이가 사춘기가 지날 무렵 또는 그보다 훨씬 이전 부모는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어쩔 수 없다. 애초에 또 다른 하나의 인격이 타인이 원하는 대로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일 테니까. 그리고 부모는 자식과 적당한 타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대학교 1학년 시절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 A의 수학과외를 맡았던 적이 있다. 아이의 엄마는 A가 영재 중에 진학하기를 바랐다. 당시 5, 6학년 단계의 선행학습을 부탁받았고 과도한 선행학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진행했어야 했다. A는 나에게 받는 수학과외 외에도 5개가 넘는 학원, 과외 등의 일정이 빼곡한 아이였다. 어느 날 수업 도중 A와 대화를 나누는데 엄마가 나에게 과도한 것을 바란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10살 아이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했고 A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들어보니 자신은 이미 엄마가 시키는 대로 모든 일정을 힘들게 소화하고 있는데 엄마는 자신이 잘한 부분에 대해 칭찬을 해주기보단 부족한 부분에 대해 혼내기만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다. 선생님인 내가 느끼기에도 A는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소화하고 있었다. 다음 수업 시간 전
A의 어머니께 잠시 면담을 요청드렸다. A가 요즘 수업은 잘 듣고 있느냐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후 A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직 자녀 양육 경험이 없는 나였기에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A에게 좀 더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다행히 A의 어머니는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고 이후 A의 입에서 엄마가 달라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자신의 기대를 투영하며 살아간다. 최근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양육 방식이 아동 학대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된 적이 있다. 호날두에게는 12살 남자아들이 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기르고 싶어 한다. 이를 위해 아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고강도 웨이트 운동을 시키고 식단 제한 등을 요구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논란의 소지가 되었다. 그는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내 아들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때때로 그는 콜라를 마시고 칩을 집어서 나를 짜증나게 만든다. 나는 그가 무엇을 선택하든 최고가 되기를 바란다. 나는 항상 아들에게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아동행동 전문가 테니스 캐리는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밀어붙이면 많은 아이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만 하면 된다는 양육 방식에 아예 반응하지 않게 된다며 경고했다. 물론 자녀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자녀에 대한 기대와 요구의 출발은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는 점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때론 자녀에 대한 기대가 사랑이 아닌 부모의 욕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경계를 할 만하다. 내 마음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영원 엄마는 자식들만 봐도 배부르겠어. 어렸을 때부터 친척집을 방문하면 어른들은 항상 엄마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교회를 가던 학부모 모임을 가던 우리 집을 아는 어른들은 항상 위와 같이 말했던 것 같다. 어렸을 때는 마냥 이 말이 좋았다. 그 말을 들은 엄마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미소가 가득했고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기뻤기 때문이다. 나는 엄마가 계속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집에서는 좋은 아들이자 좋은 형으로 학교에서는 모범 학생으로 지내기 위해 노력했다. 예의 바른 아이, 착한 아이로 살기 위해 힘쓰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일은 점차 내게 익숙해졌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 행동을 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 등을 항상 의식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할수록 주변 어른들에게 나는 어른스러운 아이, 섬세한 아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내가 그렇게 행동할수록 나의 내면은 죽어가고 있었던 것을 말이다. 어느덧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생각하는 일은 내게 너무도 익숙한 일이 되었다. 하지만 정작 나의 감정에는 무관심한 나날이 반복되었다. 친구들과 같이 메뉴를 정할 때도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말하지 못했다. 나는 영화가 보고 싶었지만 오락실을 가고 싶다는 친구의 말에 영화의 영자도 선뜻 입 밖에 꺼내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어느덧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 혹은 싫어하는 것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한 번은 고등학교 시절 치아 교정을 위해 어금니 발치와 함께 큰 시술을 한 적이 있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치과 진료였다. 의사 선생님은 내게 아프면 오른손을 들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2시간 내내 단 한 번도 오른손을 들지 않았다. 아프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다. 진료 중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플 때가 있었지만 이 정도 갖고 손을 들면 치과 의사 선생님이 번거로워하지 않을까라며 내가 아닌 치과 의사 선생님의 감정을 생각할 뿐이었다. 아플 때 아프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때의 성향은 아직도 조금 남아있다. 우리 사회에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돌이켜보면 최영원이라는 사람보다 좋은 아들, 좋은 형으로 살기 위해 애썼던 것 같다. 학교에서는 착한 학생, 사회에서는 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용어가 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욕구나 소망을 억압하며 노력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는 확실히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빠져 있었다. 지금의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터무니없는 일이며 불가능한 일임을 안다. 또한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안다. 나는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것 같다.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인데 어렸을 때 매주 가정 예배를 드렸다. 가족들이 돌아가며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을 말했던 기억이 난다.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었는지 잘 모르겠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내 감정보다 타인의 감정에 귀 기울여야 했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최고의 경청자였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최악의 경청 태도를 지닌 셈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하는 드라마나 영화에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평생 노력했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해 폭발하는 아들의 이야기가 종종 소재로 등장한다. 영화 군도에는 서자로 태어난 조윤이 평생 아버지의 인정을 갈구하다 끝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 조원숙 대감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온다. 조윤은 평생 아버지의 기대를 위해 살았다. 타인의 기대를 위해 사는 것의 치명점은 끝내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타인의 기대를 위해 사는 사람은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자신도 무너져 내리기 쉽다. 기대가 무너진 충격으로 인해 아버지를 죽이기에 이르는 조윤과 같이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외부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20년 가까이 좋은 아들, 좋은 형이라는 기대에 따라 살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정작 부모님이나 동생은 내게 이러한 기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누구도 내게 이러한 기대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나는 자발적으로 좋은 아들, 좋은 형이라는 기대를 스스로에게 강요했다. 이러한 기대가 내게 오랜 기간 무거운 부담으로 자리 잡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게 되면서였다. 어느 날부턴가 내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다. 단순한 일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결정을 위해 제자리를 배회하며 1시간 가까이 고민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중대한 일에 관한 고민이라면 이해가 될 법했다. 하지만 어떤 옷을 입을지, 외출 전 가방에는 무엇을 넣을지 등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사리 선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 문제가 생겼음을 느꼈다.
태어나 처음으로 집 근처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했다. 나와는 상관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이름이 적힌 슬리퍼를 신고 있는 스스로가 신기했다. 간단한 설문검사와 함께 무슨 전기검사를 진행했다.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 결과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맙소사, 내가 우울증이라니. 게다가 내 안에 이렇게 불안이 심했다니.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상황이 거듭 믿기지 않아 나도 모르게 실소를 했다. 의사 선생님은 내게 약을 먹지 않고는 지금 상황을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상을 진단받은 것도 싫었지만 약을 먹는 건 더더욱 싫었다. 약을 입안에 넣고 삼키지 않고 뱉기를 몇 번 반복했다. 하지만 나는 끝내 나의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훗날 찾아보니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증 진단 후 자신의 상황을 부인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 나 역시 그랬던 것 같다. 오랜 기간 내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타인의 기대를 따라 살았던 결과 내 마음에 감기가 찾아왔음을 인정하기로 했다. 꾸준히 약을 먹으며 상담을 받았고 나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삶을 연습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좋은 사람이 자신에게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타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자신에게는 누구보다 엄격한 사람들이 있다. 나 역시 그랬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실천하면서도 스스로에게는 숨막히는 완벽주의의 잣대를 들이댔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타인의 혹은 세상의 기대를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또한 불필요하게 스스로를 향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돌이켜야 한다. 불교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타인이 널 어떻게 느끼는지는 네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로지 너의 인생을 살고 행복하여라. 우리가 할 일은 타인이 아닌 나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오로지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